네, 사회현상에 대한 청년세대 여성들의 다른 생각을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얘기하는 게 참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도박. 왜 웃음이 나올까? 예, 요즘에 뭐 흔히 막 용어로 쓰는 마약 같다 뭐근데 마약. 실제 이 중독의 문제를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도 여기서 뭐 예외는 아니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떤 종류의 중독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가장 걱정스럽게 보시는 중독 어떤 게 있습니까? 각자 하나씩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전 사회적인 열풍이었던 주식이나 코인처럼 도박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나 사실은 큰 한탕을 바란다는 점에서 도박에 해당하는 금융 관련 중독이 좀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네. 투자와 재테크에 탈을 쓰고 이제 안 하면 바보라는 식으로 좀 인식이 많이 퍼져서 사실 도박이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번의 성공으로 지금까지 모든 손해를 만회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그 뇌를 망가뜨리는 메커니즘은 도박과 같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투자 실패를 겪은 30대 부부가 이제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사례로 굉장히 사회가 좀 크게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중독으로 잘 여겨지지 않는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현대인가 떼놓을 수 없는 어떤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 등도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좀 드러난 것보다는 지금 사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시네요. 금융 관련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이런 얘기해 주셨고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떤 게 가장 걱정스러우세요? 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중독인 디지털 중독에 대해 다루고 싶은데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해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 37%가 심각한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네. 사실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매체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한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 역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의 중독은 마냥 행동을 통제하고 제약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이 청소년 대상의 셧다운제 폐지가 그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셧다운제처럼 일괄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디지털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대안이 그럼 또 뭐가 있는지로 조금 방향을 잘 틀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이 중독을 바라보는 경각심?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다고 보세요? 즐기는 것과 중독. 이걸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거를 하지 않을 때의 상태가 굉장히 괴롭고 불안할 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사실은 기본값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의 상태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서 그것이 없는 상태가 기본값이 내 일상이 기본값이 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내 일상에서 내 편의에 따라 이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을 때 이게 좀 중독의 영역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중독을 이미 뇌 질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다른 만성 질환인 당뇨나 고혈압처럼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재발은 중독의 만성적인 특성 때문에 자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사실은 노력이나 의지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큰 쾌감을 얻는 순간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여기에 중독이 되면은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 같은 핑계가 들어가서 이 중독 행위를 지속하고자 하는데요. 그럴 때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즐겁고 지금까지 손해를 만회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죽거나 누군가 힘들게 마련한 돈을 손에 쥐어도 곧장 중독 행위에 뛰어든 게 그 때문인데요. 특히 도박. 네, 그래서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라는 웹툰에서는 중독이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도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어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네가 지금 아플 수가 있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중독이 어떤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질환이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자신의 의지로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게임 중독을 게임이 일상생활
생활에 지장을 주고 게임이 몰입하는 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것을 게임 중독이라고 말하겠다라고 정의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저한테도 이런 중독의 경험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에 내가 즐겁지 않음에도 스마트폰을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울 때 이게 좀 약한 중독의 단계가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나한테 크게 즐겁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맞아요. 이러한 행위들을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 중독의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12개월 정도가 계속 될 때 게임 중독 그런 상태로. 저도 팔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들면서 계속 뉴스를 확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중독인가? 그냥 우리가 너무 관대한 건가요? 어떻게 중독은 남을 해치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스스로를 망치는 거니까 네. 그냥 손가락질만 그냥 하면 끝나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좀 너무 관대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중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제가 사실 우리 사회가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사물이나 행위에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게 굉장히 오랜 기업 문화였고 미디어에서는 음주를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겹게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중독이 그 자기 자신만을 망친다는 거는 중독을 둘러싼 관계망이나 시스템을 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중독자는 혼자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던 웹툰 도박 중독자의 가족을 보면은 이 주식 중독에 빠진 형제 때문에 온 가족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네, 어떻게 방어를 해서 경제적 파탄에 빠지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소모를 겪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키코치 마리코라는 일본 작가가 쓴 취하면 괴물이 된 아빠가 싫다라는 만화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생존한 자녀들의 이야기군요. 자전적인 만화인데요. 이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이 어떻게 그 가족들까지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약물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독이 되는 경우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권하거나 본인이 직접 공급책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것을 공급하는 범죄 조직에 해당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계속 확장이 되고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 하나를 망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연결돼 있는 관계망 그 사람들까지에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재 활동가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중독이 개개인의 일탈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은 되게 거대하고 부당한 수익 구조에 기반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산업이 가속화될수록 사회 전반에 부조리한 암흑의 카리텔이 자리 잡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결국엔 이런 중독이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래서 중독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회가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느낍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를테면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런데요. 네. 소셜미디어는 대개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네. 이용자가 뭐 게시물을 업로드해야 그것에 대한 수익이 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용자를 무임 혹은 저임의 노동력으로 동원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중독의 구조들을 만들고 사실 그러한 소셜미디어에서 뷰티 산업이나 헬스 산업에 노출되면서 좀 다이어트 산업에서 다이어트에 중독되는 여성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문제들 분명히 있고 그랬을 때 이게 개개인이 잘못 저지르는 나쁜 일로만 지금은 해석되는데 사회 전반이 중독을 부추기고 좀 이렇게 관망하는 문제 역시도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독에 지금 접한 사람은 한 개인일지 모르지만 그걸 들어가 보면 산업이라든지 네, 그 구조들이 네. 결국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보니까 마약 도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중독도 정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특히 오늘 저희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도 이제 심각하다는 이런 보도들도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이 근본적인 거 요즘 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네. 어떤 해결책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네. 양재 활동가께 좀 여쭤볼게요.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최근 청소년 중독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사실 청소년 중독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건 스마트폰 중독 혹은 디지털 중독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규제 정책들을 보면서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어른들이 못마땅해하는 종류의 청소년의 여가이기에 쉽게 중독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하고 그렇죠. 디지털 매체를 많이 이용한다고 꼭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디지털 매체를 많이 이용하더라도 자신이 긍정적인 면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매체 이용 교육이 필요한 그렇죠. 시점에 그냥 일방적으로 쓰지 말라. 너네는 미성숙해서 잘 다룰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통제와 규제 방식으로 중독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독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기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단순한 통제나 규제로는 어차피 그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렇죠. 예, 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이걸 교육하는 거. 그러네요. 미디어 리터러시, 매체 이용 교육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석 편집장께서는? 네, 말씀하신 어떤 자율 조절을 위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중독 문제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 가지 일종의 뇌질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좀 국가적이고 의료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필요가 맞아요. 있는데요. 의료적인 특히, 차원에서. 네, 그리고 특히 제도의 문제가 좀 큽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요즘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외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제 온라인 불법 도박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이어트 중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손쉽게 좀 마약류에 해당하는 식욕 억제제에 손을 댈 수 있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 불법 도박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게임의 탈을 쓰고 또래 문화에 되게 깊이 침투해서 모두 하니까 다들 하니까 한번 해보다가. 네, 친구 초대하면 쿠폰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양상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만 구할 수 있는 약인데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10대 여성들에게 되게 손쉽게 흘러 들어가거든요.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네, 다이어트 약이라고 이제 해서 이게 사실은 처방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딱 특정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중고 거래 등을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제 막 흘러 들어갈 가는군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 중독의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부모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의심 정황이 포착된다고 해도 한국의 경우에는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중독 같은 것들이 좀 발견되기도 어렵고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입시나 공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에 굉장히 소극적인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물이나 이런 도박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 차원에서 발견했을 때 빨리 신속하게 치료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시기가 사춘기가 특히 가족들과는 멀어지고 예,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발견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 특히 청소년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좀 더 들여다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 과정을 같이 좀 고민해 봐 주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네. 사실 공부 중독이 청소년의 다른 중독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사실 가장 심한 중독 중에 하나는 공부 중독인데 네. 사회학자 엄기호와 정신과 의사 하지연 님이 공부 중독이란 책을 발간하면서 공부라는 블랙홀이 학교와 사회를 강력한 힘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고 학교에 장시간 머무는 것만이 청소년의 일상이 되고 청소년이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기 어려운 사회가 어떤 디지털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어떤 폐쇄적인 중독의 gun레에 청소년이 취약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 위기 청소년 4,000명 중에 11%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고립돼 했어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뭔가 학교나 가정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동료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 혹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동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의 위기나 중독이 더 포착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을 때 그렇죠. 좀 청소년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어떤 경제적인 비용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경제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비합법적 경로로 도박을 한다거나 하는 경로로 이런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도박을 하면서 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2차 범죄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루되는 구조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 청소년을 경제적 주체로 여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을 마주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위험에 따라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이런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은 돈을 써서는 안 돼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청소년에게 충분한 그렇죠.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제적 주체가 되는 게 굉장히 뒤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늦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지금 짚어주셨고 네. 이진석 편집장께서는 청소년 중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SNS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이나 다이어트 중독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크게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발생하는 공백 시간을 무엇으로 메꿀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보상을 얻고 성취 경험을 얻을 것인가와도 직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공백 시간이 생기고 보상이라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로지 공부와 성적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성취와 보상을 경험할 창구가 이런 식으로 중독으로 빠지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금전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기타 즐거운 경험이나 또 다른 여가생활, 다양한 여가생활을 전적으로 양육자나 가정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네. 그런 경험이 부족할수록 사실은 중독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스마트폰을 너무 본다, 너무 게임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만 하고 규제를 하는 거는 갈 데가 상황을 없네요,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이어트 중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통제의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본인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싶은. 네,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거라서 저희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와 보상의 경험을 보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실 그 앞서 얘기해 주신 공부 중독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고 공부를 빼고 나면 다른 삶이 텅텅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쉽게 다른 것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에 취약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걸 무엇으로 만들어줄 건가 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저희도 가끔 마약같이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네. 쓰잖아요. 마약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뭔가 중독되는 것에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그것은 어쩜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언어 표현에 있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이 중독에 대한 태도 끝으로 한마디씩 문제점이 있다면. 네. 최근에 이제 마약 수사를 하시는 분이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마약 뒤에 음식이 붙는 거다 보니까 어린 청소년들이 마약을 마시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자극적인 판촉 문구가 유행을 하면서 음식뿐 아니라 온갖 좋은 것에 마약이 붙는 그러네요. 그런 실정인데요. 편안함 또는 뭐 맛있음 끊을 수 없음 이런 것들을 마약과 이제 결부를 시키면 마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과 결합을 하는데요. 위험한 것은 위험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 활동가께서? 네, 그렇죠. 사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 속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이런 표현도 되게 재치 있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저는 사실은 그러한 표현들을 마약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있고 이것에 대해
게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그렇죠. 않다면 마약이라는 것에 대한 직관적 이미지가 부여되죠. 잘못되게 형성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상표법에서는 상표 그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저는 마약김밥, 마약족발 이런 명칭들이 공공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충분한 설명 없이 이런 마약이란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해서 이러한 것이 상표법이나 상호에 대한 규제들이 좀 더 활발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저 오늘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든 중독의 문제를 주간 똑똑똑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그리고 개관언론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